343페이지요. 중국인들 통치설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 영국 젠틀맨이 혈통귀족인데 그 혈통성을 지우고 도덕성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중국의 신사제도를 본따서 논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영국의 젠틀맨들이 실제로 중국처럼 도덕적인 신사가 된다. 그때부터 젠틀맨이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레이디 앤드 젠틀맨이라는 식으로. 이런 지식들을 신사제도는 우리나라의 사대부 제도와 다른 거예요. 신사제도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그 특권이 그 사람에 한해서 인정되는 거고 그 아들도 다시 시험 보거나 떨어지면 이제 평민이 되는 거죠. 평민인데 관직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게 과거 시험이기 때문에 사대부 제도는 어떻게 되나 당나라에 사대부 제도가 있었고 우리 조선도 사대부 제도로서 당나라의 사대부 제도는 뭐 시한부가 아니라 그냥 영구적으로 사대부 집안은 계속 사대부 집안이 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토지에 기초했고 기본적으로 그 장자 상속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또한 나중에 과거 제도가 당나라에 생겼다 하더라도 그 사대부들의 자제에 한해서만 과거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줬기 때문에 계속 자기들 재생산하는 역할을 과거 제도가 하지 인간의 평등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질 못해요. 조선의 사대부 제도는 4대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귀족제도였다. 시한부 귀족제도였어요. 중종 때 이 원칙은 확정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지켜졌어요. 고종 때까지. 4대는 여기서 직선적인 4대가 아니라 직선계통이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엄격히 따지면 3대예요. 하나 옆으로 격가지로 해서 외할아버지가 양반이면 그 외손자도 양반이야. 합쳐서 4대야. 이게 실은 직계로는 3대. 격가지로 하나 더해서 4대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버지가 평민일 수가 있어요. 가령 이순신처럼. 이순신이 시험 볼 때 신분이 군보였거든요. 군보. 예비군이라는 소리예요. 예비군은 이미 병역을 마쳤다는 거니까 양반이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여기서 특권이란 세금을 안 낸 특권과 병역을 수행하지 않을 특권, 부역을 하지 않을 특권 이 세 가지 특권인데 군대를 갔다는 것은 이미 결정적으로 양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할아버지 때에는 이순신의 그 할아버지가 양반이었는데 그 이후에 몰락해버렸죠. 그 조광조 편들다가. 그러니까 5대째 내려오니까 이미 이순신은 평민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평민 자격으로 시험을 본 거죠. 과거 시험은 모든 평민에게도 다 열려 있었어요. 평민으로서 영의정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어. 과거 시험 돼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꼴배고 농사지면서 과거 시험 공부를 하니까 어려웠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수재나 천재들은 평민의 경우에 어렵지 않았겠죠. 근데 이 경우에 시한부라서 그렇게 3대 지나가 버리면은 4대째에는 평민이 됐다. 에? 잘 알아둬야 돼. 웬만한 국사학자들이 이걸 몰라요. 이 쪼다들이. 시한부 귀족제도였기 때문에 조선 말에 이르게 되면 거의 90% 이상 가짜 양반이야. 10대조 할아버지가 뭐 양반이었고 장수왕 씨라면 20대조 황희정승이 양반이면 뭐해? 20대조는 그때 고종 때 그 주장하고 있으면 가짜 양반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피장파장 돈 주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평민 농부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그걸 요호부민이라고 불렀거든요. 요호부민이 둘 중에 하나. 남의 몰락한 집안의 족보를 사든지 아니면은
돈이 많아서 누구를 시켜가지고 족보를 베끼든지 그래가지고 자기를 거기다 마중에 얹어가지고 올려서 자기가 양반이 되면 가짜 양반이죠. 그렇게 해서 4대 지난 가짜 양반이나 이렇게 해서 족보 사고 베껴서 가짜 양반이나 아예 족보를 베껴주는 직업이 있었어요. 한양에 전문적으로. 파는 거 사고 파는 그런 식으로 남의 걸 사고 파는 건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몰라간 집에서 사야 되니까. 몰라간 집인데 무식해져야 되죠. 족보를 팔아먹을 만큼 무식해져야 돼. 족보가 별거 아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은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 정도밖에 안 되는 자손이 족보를 물려받은 경우에나 팔겠죠.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러지 않고는 베끼는 게 일상적이라서 서울에 수도 없이 그런 족보 베껴주는 직업들이 있었다. 예? 그 가짜 양반 고종 때 이러면 거의 이제 가짜 양반이니까 사실 평면화됐고, 이유는 간단한 게 이게 과거 시험 급제자 숫자가 대단히 한정되어 있었어요. 끝까지 가려면 33명밖에 3년에 33명이니까 1년에 11명밖에 끝까지 합격하는 사람 없죠. 그래도 이제 어디까지 양반으로 쳐졌냐면 진사 생원만 돼도 양반으로 쳐졌어요. 진사 생원 하면은 그걸로는 큰 볏을 못 하죠. 뭐 해봤죠. 어디 참봉 정도. 능직이 참봉. 뭐 세종대왕 영릉 능직이 이런 거 정도로 될 수는 있었지만은 대체로는 안 했죠. 다만 양반 임내할 수 있는 자격을 그걸 얻기 때문에 끝까지 안 가더라도 초시라고 그러죠. 그걸 초시는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근데 그 초시도 합격성이 각 도마다 300명, 큰 데는 800명, 경기도 같은 데 800명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구는 늘어나지 합격생은 제한되어 있지. 경국대전에 의해서 늘어나지 않고 제한되어 있고, 꼭 왕이 늘릴 수 있으려면 임의적으로 무슨 뭐 정광시 무슨 대왕 대비께서 8순이 되셔가지고 특별히 그 기념으로 정광시를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어쩌다 한번 추가되는 것 외에는 경국대전의 그 원칙은 어길 수 없어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 과거 급제자가 3대 안에 나와야 되는, 그래야 양반이 계속되는 이런 조건에서는 양반은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계속 인구에 비하면 진짜 양반은 비례가 줄어드는 거예요. 비율이. 네? 시한부 귀족제도라는 거. 이미 어떤 백성은 평등으로 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시한부 양반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른 거 하나. 과거 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었다는 거. 시험 신분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중국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해서 나중에 양반 쌍놈 찾은 자들은 아마 양반이 양반 쌍놈 찾기보다는 양반 아닌 사람들이 가짜 양반이 양반 쌍놈을 더 찾았을 가능성이 크고, 여기 지금 우리 내 강의 듣는 박사든 뭐든 대학원생이든 아마 가짜 양반 후손도 많을 거야. 아니 그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콩가루 평등이 달성이 된 거예요. 고종은 간단하게 신분평등을 대한제국에서 이루고 광무호족에서 신분난이 없어져 버려요. 직업난은 있는데 신분난이 없어져. 근데 명치호족이라고 그래서 일본의 명치 유신 이후의 호족을 보면 족정난 그래가지고 신분을 쓰게 돼 있어요. 제일 높은 신분이 화족. 거기 중에 화족 중에는 특별한 황족을 공족이라고 해서 이제 있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큰 개념으로는 화족. 두 번째는 사족. 사무라이가 신분을 바꿔 얻은 게 사족이에요. 옛날 다이묘가 신분을 바꿔 얻은 게 화족이고,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천민. 네, 말이 천민이지 비인이라고 해요.
천민을 안일비자 사람인자 써갖고 신인이라고 읽는데 사람 아니다. 그게 천민이라는 뜻으로 썼어, 걔네 일본 놈들은. 그리고 천민은 천민 중에도 가장 또 천시받은 게 불악민이거든요. 걔네들은 불악구민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오늘날도 차별받고 있어요. 이제 불악구민들이 주로 자기 이름을 바꿔가지고 새 이름으로 만들어서 천민 아닌 척 하려고 48년 이후에는 많이 개명을 하는데 그걸 또 알아보니까 뭐가 뭐로 바꿨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또 바꾸고 한 대여섯 번 바꿔 못 알아보게. 근데 또 일본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터넷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처음 요런 이름을 가진 놈은 쪼르르 거슬러 가서 원래 이 불악구민이다라고 그걸 밝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딱 때려넣으면 그냥 쪼르르 나와. 끝까지 차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황족과 천민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불악구민은. 일본은 그러니까 콩가루 평등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더불어 콩가루 평등 사회다. 유교 국가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았고, 미국만 하더라도 콩가루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흑인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앵글로 삭슨족은 지금도 높은 신분으로 생각하고 또 아시아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히스패닉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들이 앵글로 삭슨 와스프가 화이트 앵글로 삭슨을 프로테스탄트 그걸 와스프라고 그러죠. WASP 화이트 앵글로 삭슨 프로테스탄트 와스프가 미국의 제일 높은 신분이야. 그건 뭐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흑인들 모가지 눌러서 죽여버리는 거 봐. 경찰이 백주 대낮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폭동이 아니고 혁명나 혁명나 그랬다고. 그리고 프랑스는 한번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름 앞에 꽁뜨 그래서 있으면 백작이에요. 이름의 일부로 되어 있다고 법률상. 그걸 가짜로 꽁뜨가 아닌데 꽁뜨라고 백작이라고 하는 놈을 잡아내는 관청이 있어. 프랑스 현 정부 안에. 자그마한 비로인데 그것만 확인해주는 역할이니까 부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법적으로 그게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웃기는 거지. 그러면 드자. 드고 할 때 드자가 붙으면 귀족인데 너무 사기가 많아가지고 그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고 그냥 추적 안 해버리는 것 같아. 드자 쓰려면 쓰고 그냥. 왜냐하면 어느 집 프로방스에서는 그 몇 개 동네 사람들을 이름 앞에 다 들을 붙여갖고 호적에 올린 프로방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양반이 아닌데 다 양반 돼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프랑스에. 그러니까 유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프랑스에서도 듣자 이름에 들어간 사람을 만나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귀족은 더 드물어서 내가 학교 다니면서 10년간 폰자 달린 놈 옆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구경을 못해. 아주 희귀한 족속들이죠. 이 귀족이. 너는 만나봤냐? 수상인이 뭐 국회의원들 폰자 붙은 놈 거의 없어요. 대통령 정도 나와야 폰 쉘러, 폰 바이체커 정도. 폰 쉘러는 그 진짜 귀족이에요. 근데 벌써 바이체크만 하더라도 폰 바이체커, 바이츠 그 이름에 보통 뜻이 들어있으면 그건 나중에 인명귀족이에요. 돈 주고 산 귀족이라고. 바이츠는 밀이고 사크는 늑색 걸때 그 뭐요 자루라는 소리고 세크는 자루에 집어넣는 자.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그 조상은 방앗간에서 일어난 놈이었을 것이다. 그래갖고 밀을 그 자루에다 집어넣는 일을 하는 전문공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앗간은 내가 어렸을 때만 또 그냥 방앗간 역할도 했지만은 많은 경우 은행 노릇을 했어요. 신용공고 노릇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나락이나 쌀을 빌려주고 그 소출이 나올 때 뭐 1.3배, 1.5배 이렇게 해서
다시 이자를 받아서 걷어들이고 그랬거든요. 단순히 그러한 방아만 찧어준 게 아니라 서양도 그렇게 단순히 방아만 찧어주지 않고 방크 노릇을 했다. 뱅크 노릇을. 근데 한국에서는 하나 더 하지. 방앗간하고 보통 술도가 집하고 붙어 있어요. 같은 집이야. 방앗간, 술도가, 은행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했어. 내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도 여러분들은 나보다 한참 젊어가지고 경험을 못했을 텐데 나중에는 내가 10년 전까지도 그 방앗간이 남아있었는데 방앗간 자체가 없어졌더라고. 아예 없어져버렸어. 그만큼 세월이 바뀐 거죠. 아무튼 간에 독일이나 프랑스가 귀족제도가 정치적으로 폐지됐더라도 법적으로는 살아있고 사회적으로 살아있어요. 이러면 일부러 폰자를 인정하고 이러면 일부러 꽁뜨나 그런 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은 따질 것도 없죠. 영국 같은 나라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상원은 다 귀족들이죠. 상원은 900명 정도 돼요. 900명. 물론 900명 모인 적이 없어. 자 시골에 살고 막 그래가지고 오질 않아. 런던에. 에? 대귀족들은 특히 나타나질 않아. 대귀족은 몽땅 합쳐 더 그레이트라고 영어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대인이라고 번역하면 가장 적절한 번역일 거예요. 가령 공작 그러면 흥성군 정도 단위를 한 7개 정도 땅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넓은 땅을 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부자이면서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는 사람들이고 그 귀족들 안에서 영국 왕실의 배후작감들을 찾는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과거의 화족이었던 집안에서 황실 배후작감을 찾죠. 사실상 다 인정되는 거죠. 왕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귀족은 이제 배후작감으로라도 유지돼야 되는 상황이라. 그것에 비하면 한국 같은 데는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중국도 그러고. 에? 누가 뭐 특권을 주장하면은 좋아하나? 막 그런 거 내걸고 대통령 된 사람도 있어. 에? 뭐라고 그랬지 노무현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갖고 권력 잡았어. 아무 국가 비전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어? 허나만한 소리인데 사람들은 많이 반칙을 당하고 특권에 눌린다고 생각을 해요. 개떡이나 무슨 특권이 있어. 국회의원 하루아침에 그 멱살 잡고 싸우면은 국회의원은 뭐가 날아가요. 일반 사람들하고 싸우면 일반 사람 이겨버린다고. 욕설 똑같이 했지? 국회의원은 날아가. 일반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 그럴 정도인데 뭐. 아무튼 사대부 제도와 신사제도 차이를 알겠죠? 신사제도는 오늘날 그냥 공무원 특권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고 오늘날 공무원 특권이라는 것은 다른 건 없죠. 하나는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그들이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그 법률에 의해서 그 행위가 보호받는다는 거 하나. 권위는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연금이 인정된다는 거. 연금. 특별한 연금을 주는 거예요. 두 가지에 있어서만 특권이 인정되지 나머지는 없는데 그럼 뭐 옛날이나 신사제도나 오늘날 공무원제도나 똑같은 거예요. 에? 그럴 정도로 이미 명대 청대는 평등화, 콩가루 평등화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걸 본따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지금 영국에서 이 귀족제 사회에서. 자, 읽어봐. 그리하여 유스터스 버젤은 중국인들이 통치술에서 다른 모든 국민들을 능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중국에서 황제는 절대적이지만 황제가 복종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단 두 가지 것, 즉 황제가 일말의 덕성, 명예심, 후함이 있다면 그의 모든 행위에 대해 충분히 견제가 될 만한 것이라고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장치가 존재한다. 그것은
황제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자신의 과후에 대해 청문하는 것과 그의 사후의 과후들을 기록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 제국의 기본법에 의해 만다린들은 황제에게 예를 갖추되 명백한 언어로 그들이 황제의 행위 중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간언하도록 허용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이 군주의 명예와 나라의 복리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면 언제나 그들이 이 특권을 반드시 활용한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버젤은 황제권을 제한하고 상대화시키는 중국의 내각제와 그 권한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버젤은 중국 인식은 중국의 내각제의 권력 동학을 정확하게 상론하지 않은 르꽁트에 갇혀 있고 따라서 마테오 리치나 니우호프의 중국 정치 이해 수준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이건 지금 그러니까 1679년에 윌리엄 템플의 수준에 아직 이르지 오히려 뒤에 거꾸로 모르고 있었죠. 18세기에 17세기에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내각제 영국 내각제가 그래서 도입되는 거거든. 중국 내각제를 도입해서 영국 내각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도입한 사람은 찰스 2세와 윌리엄 템플이었다. 연도는 1679년. 대단히 중요한 해니까 외워두세요. 자. 버젤은 귀족신분과 신분차별이 존재하는 영국에서 말하기 거북한 내용도 언급한다. 나는 중국에서는 어떤 사람도 태생에 의한 젠틀맨이 아니지만 만다린 또는 젠틀맨은 자신의 재능과 배움에 의해 그것이 된다. 이 신사는 중국 제국의 기본법에 의해 황제에게 황제의 행동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손하지만 명백한 말로 간언하도록 허용되어 있다. 여기서 나는 중국에서는 어떤 사람도 태생에 의한 젠틀맨이 아니지만 신사 또는 젠틀맨은 자신의 재능과 배움에 의해 그것이 된다는 말은 영국의 젠틀리 계층이 영국 귀족들의 신분제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도 쓰일 수 있는 내용이다. 영국의 제야 젠틀맨, 야당 신사들은 조정 젠틀맨들, 그러니까 장관, 궁정 측근 등 여당 신사, 조정 이게 여야가 등장하는 왜 야당이라고 그 오포지션 파티를 오늘날 야당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로는 오포지션 파티야. 원래 컨트리 파티라고 불렀어요. 그대로면 들렸자 써갖고 야당인 거고 전 조정이라는 뜻이야. 코트 파티는 이렇게 썼는데 그 여당이라고 이제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컨트리 젠틀맨, 코트 젠틀맨, 왕편을 드는 젠틀맨하고 자기들 편 드는 젠틀맨하고 나눠져 있었던 거죠. 자. 영국의 제야 젠틀맨들은 조정 젠틀맨들을 왕의 총애를 받으려는 경쟁에 의해 부패한 자들로 간주했다. 또한 18세기 중반 금융혁명으로 금융자본이 급성장한 후에 조정 젠틀맨들은 금융계와 유착했고 금융계는 조정의 요구에 따라 돈으로 일부 의회 의원들을 유혹해 조정의원, 여당의원으로 만들었다. 제야의원, 야당의원들은 이것도 부패로 간주했다. 지식, 덕성, 애국심이 지배하는 대신 돈이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시간이 갈수록 영국 의회를 중심으로 모인 제야 젠틀맨들은 중국을 선망했다. 중국은 이러한 횡포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보였다. 부가 아니라 학식이 황제의 공무 속에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그리하여 영국의 학식이 있는 제야 젠틀맨들은 중국의 신사를 자신들의 카운터파트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과거제와 신사들의 능력주의적 관료제에 대한 영국 젠틀맨들과 지성계의 선망의식은 19세기 중반까지도 아련한 여진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이 아련한 여진 속에서 영국 입법자들은 1855년 중국 과거제를 모방한 공무원 임용 시험 제도를 도입해 1870년 일반화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미국은 이것을 본따라서 하니까 더 늦어갖고 1880년대에 가서야 공무원 임용고시가 생긴다. 왜 좀 늦었냐? 중국이 그때는 몰락에 있어가지고 중국을 본딴다는 게 좀 쪽팔려서 계속 국회 반대가 많아요. 근데 이제 영국 핑계대고 영국은 이미 본따라서 이때 하고 있었으니까 독일은 일찍이 실현이 됐고 19세기 초에만 독일은 공무원 시험 제도가 완전히
확립되어 있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뒤에 상론한다. 18세기 중반 중국 열광은 맹위를 떨치며 영국 전역을 사로잡았다. 풍자 시인 제임스 코스는 취향에 관하여라는 시에서 그토록 방대한 제국과 그토록 광범한 명성을 감히 요구하는 힘이 취향이라고 밝히는 시구로 시작해 시 중간에서 공자 철학과 신화주의가 휩쓸던 당시 영국의 사회상을 이렇게 읊고 있다. 취향에 관하여 하나의 에세이 1756년 턴 브릿지 학교 개교 기념 방문에 붙여 최근 정말이지 대단히 긴 시예요. 내가 중요한 부분만 해당 사항 있는 부분만 딴 거야. 앞뒤를 생략한 거야. 자. 최근 정말이지 로마와 그리스에 아주 신물이 나서 우리는 지혜로운 중국인들로부터 우리의 모델을 가져왔네. 유럽 예술가들은 너무 차갑고 소박한지라 중국 신사만이 멋을 아는 사람. 덤불숲을 삼림으로 못을 바다로 보는 분별 없이 거친 그의 보다 대담한 천재성은 갑자기 터져나와 규칙이나 선에 구애받지 않고 기발하게 잘 설계하는지라 그의 계획 위에서 틀 지워져 우리의 농장과 거주지가 북경의 자랑찬 빌라들에 맞추기 시작하네. 언덕마다 뾰족탑을 쓴 사원이 솟아오르고 뱀과 종의 장식으로 둘러쳐 있는데 정크선과 반론선이 물을 따라 항해하네. 제각기 금박된 작은 배를 꼬리에 달고 우리의 정선된 외래품들이 산들바람에 숨을 내쉬네. 지그재그 솔로의 울타리 안에서 타타르 오두막 안에 우리의 소와 말이 누워있고 우리의 돼지들이 인도식으로 살쪄 있네. 타타르는 이 사람들이 만주족을 이렇게 청나라 시대에 이렇게 불러요. 만주족 오두막 안에 이런 뜻이야. 도로 중국을 가리키는 거야. 자. 선반마다 중국 신상이 성스럽게 응시하고 친치 위에 눕혀진 예쁜 처녀 그림들이 우리 의자 위에서 손발을 뻗치고 있네. 우리 캐비넷 위에서 공주님이 조는 동안 공자님. 우리 캐비넷 위에 공자님이 조는 동안 도자기 한복판에는 코끼리와 중국 신상이 졸고 있네. 이게 지금 풍자시예요. 이 사람은 이 영국이 이렇게 중국풍으로 안 좋은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약간 빼딱하게 써놨죠. 시 자체가. 자, 이 시는 영국의 모든 것이 공자 철학과 중국 신사의 문화에 맞춰 변화된 문화 변동 상황을 잘 보여준다. 요문보다 땅을 더 많이 소유하고 소작을 주던 지식층이거나 이를 배경으로 성직자, 법조인 등의 직책을 수행했던 집안의 자손들인 스틸, 에디슨, 존슨, 버젤, 체스터필드 경 같은 영국의 젠틀맨들은 이 문화 변동을 주도하면서 중국 신사의 생활 양식과 문화를 모방함으로써 19, 20세기적 의미의 젠틀맨으로 거듭나고 젠틀맨십, 즉 신사도를 체득해 영국 대귀족을 정치적 문화적으로 압도하고 대체했던 것이다. 상술했듯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1762년 골드스미스는 가상적 중국인의 눈으로 영국 사회를 비판하는 세계 시민을 출간한 것이다. 골드스미스의 이 풍자적 서간 소설은 젠틀맨들이 영국 사회를 중국 신사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변화시키려는 개혁 의도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또 같은 해 익명의 저자는 중국 정부의 농본주의 정책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은 1747-1748년의 동인도 여행을 런던에서 출간했다. 공자 철학과 중국 문화에 의한 영국의 계몽이 정점에 달한 것이다. 시사했듯이 변두리 일각에서 일던 영국 위정척사파의 비난과 푸념은 18세기 중반 영국 사상계와 문화예술계의 신화질이 열풍, 중국 열광과 공자 숭배 분위기 속에서 포말처럼 소멸할 수밖에 없었다. 도덕화된 젠틀맨에 대한 다니엘 디포의 반동, 특히 1720년대에 젠틀맨을 비난하고 노예무역을 찬양하며 상인들로 하여금 매간매직과 정실주의에 의거해 관직과 칭호를 돈으로 사서
젠틀맨과 대등하게 될 것을 주창한 다니엘 디포의 기도는 시대를 거스르는 반동이었다. 앞서 시사했듯이 디포는 상업과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섬에 갇힌 로빈슨 크루소 유형의 프로테스탄티즘을 거부하고, 즉 개신교 교리에 충실한 미국 청교도의 아미시파와 같은 반문명적 중세적 삶의 가치를 거부하고 원주민 사냥과 노예무역, 사탕, 커피, 마약 등 사치품 무역, 전쟁과 정복, 식민지 개척, 식민지 노예농장 플랜테이션 등으로 이루어지는 악덕 자본주의 또는 간업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이교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경제, 종교 제국주의적 무역 상인의 삶을 격찬하고 이를 영국의 번영과 구원의 방책으로 주창했다.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인데, 간업자본주의는, 간업은 사마천의 사기의 화식열전에 나오는 거죠. 이 간자는 간음할 때 간자예요. 근데 간업 그러면 주로 뭘 가리키냐면 뭐 여자 장사에서 돈 버는 거, 마약 장사에서 돈, 불법적으로 돈 벌고, 또는 남의 무덤을 파가지고 도굴품을 팔아먹는 거, 또는 도품 작물 거래에서 돈 버는 거, 이런 걸 주로 간업이라고 불렀는데, 이 노예 무역도 이제 거기 간업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자 장사나 비슷한 거니까. 자. 그리고 디포는 이 관점에서 젠틀맨들을 비난하면서도 모순되게 부도덕한 노예 상인들의 지위를 한껏 정치적으로 격상시켜 젠틀맨과 동렬로 놓으려고 시도한다. 디포가 젠틀맨을 비난하는 이유는 젠틀맨이 상인들의 영리활동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고 도덕적으로 고상한 척하며 경제적으로 낭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8, 19세기는 젠틀맨의 도덕적 품격이 중국 신사의 영향으로 높아지고 새로워져 영국 사회의 문화적, 도덕적 헤게모니를 점했기 때문에 젠틀맨이 상윤화하는 시대가 아니라 상인과 신흥 부르주아지와 세습 귀족들이 새로운 젠틀맨을 모방해 신사화하는 젠틀맨의 시대였다. 그 종결점은 물론 레이디스 앤 젠틀먼, 이 세계적 차원에서 일반화되는 20세기의 신사 부르주아지의 시대였다. 이 세계가 아니라 레이디스 앤드 젠틀맨이 세계적 차원에서. 주어 이자야. 주어 수로. 주어도 조사. 레이디스 앤 젠틀먼이 세계적 차원에서 일반화되는 20세기의 신사 부르주아지의 시대였다. 특히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내내 영국은 계몽주의적 모럴리스트 시대를 살았다. 그러나 시대의 역행에 디포는 도덕적 갱신 중에 있던 18세기 젠틀맨을 비난하면서도 반인륜적 무역상인들을 새로운 도덕적 계급으로 위조해 젠틀맨과 동급으로 높이려고 했다. 여기서 이제 뭐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막스 베버는 처음에 이 디포의 이 로빈슨 크루소를 부르주아지, 새로운 시대 근대적 부르주아지의 원형으로 삼다가 보니까 노예무역상이거든. 몇 번 쓰다가 버려버려요. 나중에 이걸 바꾸는 게 이제 벤저민 프랭클린의 그런 시간은 돈이다, 이런 개념들을, 또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에서 나왔다. 근데 제퍼슨의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라, 아니스트 이즈 베스트 폴리시라는 그 격언은 공자의 정자 정야라를 번역한 말이니까, 막스 베버는 저는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정신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아니라 공자 윤리로부터 나왔다는 말을 지금 모르고 하고 있는 거야. 이 바보가. 무식해갖고. 실토를 하는 거지. 개신교 윤리로부터 자본주의 정신은 나오지 않았단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디포의 이 모순된 위선적 시도는 상인의 신사화의 길이 아니라 역으로 젠틀맨을 비윤리적 부르주아지와 함께 악덕 상인으로 전락시키는 반동과 퇴락의 길이었다. 완전한 영국 상인의 분석. 디포는 에세이 완전한 영국 상인에서 이 반동적 시도를 감행한다. 왕정복고 이래 영국은 중상주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 시대의 영국은 제조업과 미주 식민지들과의
해외 무역의 발달로 경제적 번영일로에 있었다. 이 시대에 처음으로 사회적 위신과 정치 권력을 두고 장원 보유 토지 귀족들인 젠틀맨들과 경쟁하기에 이르는 신흥 중산층, 즉 상인 계층이 성장했다. 디포는 완벽한 영국 상인의 22번째 서한에서 상인들이 현저한 경제적 기여자들이면서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때때로 그들을 깔보는 젠틀맨들에 의해 눈살 찌푸림을 당하는 패러독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바로 이 상인 계층의 성장 문제를 논제로 삼는다. 그는 상업의 정신적 물질적 가치를 강하게 옹호하면서 상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 상인들이 오히려 품격 있고 존경스럽다고 주장한다. 그의 요지는 세 가지다. 첫째, 그는 영국이 무역국가로서 이룬 상업적 성취를 예찬하고, 둘째, 사회 경제적 기여와 배경에 견지해서 상인의 공적을 젠틀이 무의도식과 비교하고, 셋째, 상인이 젠틀맨보다 우월하지 않지만 지위상 젠틀맨과 동급이 될 수 있는 상인들의 자격을 강조한다. 첫째, 영국은 이 시기에 식민제국과 중상주의로 떨쳐나서 번영하는 무역국가로 발전했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무역국가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토지와 매니팩처와 우리 백성의 노동의 생작물과 생산물의 최대 수출이 있고 세계의 모든 국민들 중에서 해외로부터 타국의 생작물, 생산물, 제조품의 최대 수입과 소비가 있기 때문이다. 1707년 영국은 통합법령에 의해 스코틀랜드와 에이레를 병합했다. 1714년 영국은 계승전쟁에서 스페인과 프랑스를 이겨 유트레이트 조약을 통해 스페인으로부터 미노르카와 지브롤터를 획득하고 미주와 지중해에서 식민지와 같은 많은 값진 전쟁 노획물을 얻었다. 특히 영국은 이 과정에서 미주의 여러 스페인 식민지로 노예를 수출할 수 있는 비인간적, 비윤리적 권리도 얻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농촌에서 인클로저로 이농당한 예농들을 각종 그로테스크하고 테러리스트적인 노예화 입법에 의해 매니팩처의 공장 노예로 재구속했다.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는 바로 이 시기를 전후로 모든 노비가 전국적으로 완전히 해방되고 있었다. 아무튼 영국은 이러한 일련의 정치물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발군의 상업 강국으로 부상했고 금융 분야에서 런던은 유럽의 금융 중심지였던 암스테르담을 대체했다. 영국 해군력의 우위 덕분에 얻은 군사적 승리는 디포의 가장 굳세고 가장 훌륭한 사내들, 즉 남자다운 이상적 영국인을 낳은 것이다. 추가로 영국은 동인도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무역 거점들을 통해 북미와 서인도 카리브해 식민지에서 최초의 식민 제국을 아주 이롭게 활용했다. 17세기 후반 일련의 중상주의 법령이 통과되어 다양한 독점과 무역 장벽을 통해 식민지들의 수출입에 대해 영국의 이익을 안전하게 확보했다. 여기 이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는 어떻게 다르죠? 상품을 팔아먹으려고 그 땅을 확보하는 걸 식민주의라고 그래요. 그 상품인 주로 원주민들이 그 상품을 사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그쪽으로 이주시킨 자기들의 식민지 주민들이 이제 영국 상품을 주로 사니까 식민을 많이 하려고 그랬죠. 플랜테이션.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주민들을 옮기는 것을 플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식민 도시들을 건설하려고 그래서 땅을 확보하는 거고, 제국주의는 영국의 자본이 수출되는 거야. 이윤율이 계속 하락해가지고 그 이윤을 바깥에서 폭리를 취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평균을 내지 않는 한 이윤율 하락의 법칙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나가서 이윤을 막 엑스트라 이윤들을, 특별 이윤들을 막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본 수출 시대가 제국주의 시대다. 그때는 자본을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안 그러면 국내 기업이 산업이 다 망해버리기 때문에 풀 플레지드 완전히 개화된 자본주의라서 사활이 걸린 문제라 아예 그냥 대규모 전쟁을 통해서 땅을 막 확보한다.
피를 토하면서라도 흘리면서라도 땅을 확보를. 식민지 시대는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전원적이야. 그렇게까지 어쩌다 한 번씩 무력 충돌은 있었지만은 대체로 그냥 삼투에 들어가서 같이 어영부영 낑겨 살다가 인구가 늘으면 인디언들 사이에 살다가 인구가 늘면 지들이 인디언들 압도하고 인디언들 구축하고 뭐 그러는 어떤 피어린 싸움보다는 세력의 우위에 의해서 그런 콜로니얼 테리토리를 확보하는 과정을 가요. 그리고 남미나 중미에서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그래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낑겨 살면 인디오들이 다 죽어버렸어. 이게 너무 이 문명권은 문명도 높지만 동시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엄청나게 강성 박테리아가 많아가지고 천년두로도 잉카 제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천년두로 인구 3분의 2가 없어져. 그들은 깨끗한 청정지에 살다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화생방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전쟁을 아주 간단하게 다 인구가 줄어든 뒤에 그냥 군사 몰고 들어가서 많이 안 죽이고 다 죽여버리면 안 되지. 남은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죽이면 안 되네. 별로 그렇게 안 죽이고 정복해버린다고 다. 나머지 중미만 그런 게 아니라 남미도 다 그런 식으로. 아즈테크 문명은 중미에 있었고 잉카 문명은 남미에 있었죠. 다 그렇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지금 순수한 인디오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 지금 살아있는 모든 인디오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식으로인가 백인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서 백인으로부터 이뮤니티, 그 면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어디 섬에 2명이 내가 20년 전에 들을 때 순수 인디오가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죽었을 거야.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그때 벌써 7, 8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순수한 사람들은 다 거의 전멸하고 어떤 식으로인가 서양 사람들과 뭐 하여간 피를 섞은 사람들, 자손들이 살아남았다. 또 메스티조라고도 부르고 또 메스티조가 또 흑인하고 또 섞이면 뭐라고 또 하고 막 그러죠. 혈통은 복잡해서 그 히스패닉이 순수한 백인들이 많지 않아서 또 순수한 인디오도 없지만 중남미에 미국에서 그렇게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중남미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잡종들이다 이거지. 잡종들. 에스파니아인들이라고도 안 불러. 히스패닉이라고 부른다고. 아주 경멸적인 말인데 아무튼 식민지 시대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차이는 상품 시장을 확보하려는 게 식민주의고 자본을 수출하는 자본 투자지를 확보하려는 게 제국주의다. 지금은 제국주의 시대야 아니야? 율로.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제국주의 시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미국 자본이 뭐 아프리카에 가고 남미에 가고 그래? 그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눈뜬 봉사처럼 살고 있어. 중남미로 갔던 유럽의 자본이나 미국 자본은 완전히 다 99% 철수했어요. 그대로 자원이 필요치 않아. IT 시대와 4차 산업혁명으로 갈수록 그런 중장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화학공업들이 필요가 없다고. 다 망해버렸잖아. 다른 나라에서 그 중화학공업지대를 대신해서 중화학공업을 만들어주니까 디트로이트나 오데오 연안이 망하고 누르지방이 망하고 구로공단이 망한 게 아니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만드는 거야. 옛날에 큰 기계가 컴퓨터 프로그램 속에 그 프로그램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이라고.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 그 큰 공장이 프로그램으로 변했다고. 고졸받아도 못해. 고졸받아도. 그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는 지금 전 뭘로 바뀌었더라? 캠으로 다 바뀌었지. CAD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지금 설계 손으로 안 해. 컴퓨터로 다 하고 캠은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 수치 조절을 통해서 입력을 하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정을 지가 다 혼자 다 지휘한다고. 그런 지가 벌써 40년이 지났어. 그리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제국주의 시대는 끝난 지 오래라고. 지금도 그게 옳다면은 내년에 태제가 맞아가지고 계속 그런 반대 투쟁해야지. 응? 지금 서로 자본을 유치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본 들어오나 미국 자본이? 안 들어와. 우리가 거꾸로 미국으로 가갖고 트럼프한테 아부 지난번에 삼성이 엄청난 공장을 많이 세워주고 우리 일자리 다 없어지고 막 그러는데 응? 자본을 유치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한국에서 내수가 시장이 너무 좁고 국내 생산 조건들이 안 좋아서 우리는 삼성이나 이런 LG나 수없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가지고 안 돌아오고 있죠. 일자리를 해외에다 만들고 세금을 해외 정부에 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젊은이들 일자리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막 젊은이 자살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돌아오게 만들려면은 아주 용감한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쪼다 대통령은 해결을 못해요. 한 가지 길은 딱 하나, 법인세를 낮추는 거예요. 미국에 다시 어셔워로 해가지고 셔어랭에 두는 미국에서 엄청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어요. 왜? 법인세가 높으니까. 근데 트럼프가 30%를 15%로 낮춰버렸죠. 거의. 반토막 내버렸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4% 성장을 미국이 트럼프 때 달성한다고. 트럼프가 많은 정책을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법인세를 낮추는 그 조치는 상당히 혁신적인 조치였고 경제 성장에 미국 같은 큰 경제는 1% 성장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터키 같은 국민 경제가 하나씩 생길 정도야. 그 규모가 1% 성장만 해도 4% 성장했으니 얼마나 신나는 시대를 그들이 새로운 골드러시 시대를 맞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형편없는 대통령이 깡패인데 이번에 하마터면 재선될 뻔했잖아. 어? 그 경제가 좋으니까. 근데 저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하신지 알아?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법인세를 높였어. 2%에서 4%로 상층을. 반토막 내도 모자란 판.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IT 산업에서 앞서가고 거의 우리나라를 지금 국민소득에서 1인당 국민소득에서 앞서가는 유럽의 유일한 급속 성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아일랜드거든요.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12%밖에 안 돼요. 더 낮춘대 지금.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이 엄청나게 그걸 아일랜드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을 공략하는 거야. 상품을 생산해서 거기를 공략하는 거라고. 기업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어 아일랜드는. 근데 우리나라는 막 26%, 24% 지금 아마 그걸 정확히 내가 모르겠는데 24% 아니면 26%야 그 법인세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삼성은 돈을 벌어도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못 살 수가 있어요.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지. 그리고 어디 내가 아까 뭘 고치다가 누가 뭘 보내줘서 손 봐달라고 그래서 대통령 출마한다고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막 써놨더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막 이런 말을 막 써놨어요. 근데 지금 글로벌 경제 시대라고 그래요. 글로벌 경제 시대에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왜? 가난한 놈은 국내에서 짜부라들어서 가난한 거고 부자는 글로벌하게 돈 벌어. 성공하면 국내에서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팔아먹어갖고 아마존이나 우리가 구글 안 봤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벌어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해져가지고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윗대가리 놈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는 커지지. 그러니까 지금 복지정책은 최하위층과 차상위층을
후덕하게 만드는 복지 정책을 하는 것으로 좋게 하지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그런다? 그런 공약은 사기 공약이야. 사기 공약. 글로벌 시대에는. 클린턴 시대에도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런데 클린턴 시대에 3천에서 6천만의 빈곤층이 해소돼요. 구제한다고 클린턴 정부가. 그런데 글로벌한 놈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기 때문에 옛날에 한 밑에 사람들의 10배 벌었다면 지금은 1000배, 10,000배 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 빈부격차는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너무 많이 부자인 것은 뭐 무덤에도 갖고 갈 수 없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쓸 수도 없어요. 그건 실은 남의 돈이라고.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돈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거둬들일 수 없는 거고. 한 개인이 소비하는 것은 절대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나머지 그 이상으로 막 소비한다 그러면 이런 것밖에 없어. 담배도 자기가 피면서 담배 자기가 안 붙이고 옆에 하인이 붙이기면 하인 월급 주고 뭐 커피도 이쁜 여인이 들고 와서 주게 만들고 응? 거기 돈 그냥 띄워주고 이런 식의 편안함을 누리는 거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 돈을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여섯 명의 가족이 아마존에 패밀리가 6명이야. 6명이 7천만 명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과 똑같은 돈을 벌어들여. 우리가 어디다 쓰겠냐, 그 6명이서. 결국은 그냥 누적대에다가 더 저기들 죽어버리면 끝나는 식으로. 나중에 사회 다 대부분 환원하는 것이 그들 행태지. 이번에 뭐 아마존 물러났죠? 경영권 넘기고 물러났어요. 그리고 아마 2%마 빌 게이츠는 2% 정도 돈 남기고 다 사회 환원했다고 그러는데 남은 돈도 어마어마하대. 이혼하는데 막 그 30조 정도 둘이 나눠 같은데. 어? 여자들은 시집만 잘 가도 막 30조 막 벌어버리고 막 그런 것 같아. 아무튼 빈부격차를 줄인다 이런 것은 공약으로는 사기 공약이에요. 최하위층과 차상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한다. 그래서 빈부격차에 있어서 OECD 국가의 중간은 따라가겠다. 그러면 그건 진짜 실현 가능한 공약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로? 근데 우리나라가 또 거의 OECD 중에서 미국과 더불어 불평등 지수가 굉장히 심한 국가이다 보니까 삶의 질이나 행복감이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박탈감과 뭐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갖고. 박탈감을 개떡이나 느껴. 부자가 얼마큼 잘 사는지를 모르는데 저 헛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 안에 들어있어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옛날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부자가 아니야. 뭐 동네 부자인 줄 알아? 글로벌 부자니까. 그런 박탈감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유럽에서 그렇게까지 꼴등 국가도 아니야. 빈부격차가. 미국하고 우리나라 비교도 하지 마라. 미국보다 훨씬 나아. 지니지수는 악화되게 되어 있다. 경제는 발전해서 더욱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더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한다는 것이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찰 수도 있어요. 복지정책을 잘못하는 경우에. 그러면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지금 1%의 그 해지들이나 뭐 해지펀드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시 지구를 다시 재조정하려고 하잖아요. 다보스 포럼이 뭐 좀 연기되긴 했어도 저 아이디어란 소리만 하고 있어. 모든 돈은 그런 아마존이나 또는 알리바바나 구글이나 이와 같은 플랫폼 캐피탈이라고 그러거든. 그런 것들을요. 플랫폼 캐피탈이 아마 70% 정도 전 세계 캐피탈을 장악하고 있다고. 나머지는 잔챙이들이라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 그럼 무슨 헤지펀드가 뭔지는 알아? 헤지펀드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 돈 모아갖고 큰 돈 만들어갖고 해외 그 주식시장에다 투자해서 돈 버는 것들이에요. 실은 플랫폼 캐피탈에 비하면
족탈불급의 자본이지. 응? 플랫폼 캐피탈, 플랫폼 자본을 이해하려면 브랜드 자본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까지의 모든 칼막스에서부터 막스 베버를 거쳐 케인즈까지 브랜드가 하나의 자산인지를 몰랐어요. 아예 개념이 없어 그들의 교과서에. 근데 명나라는 그 시대부터 브랜드가 자산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보호하는 아주 미세한 법규들을 발전시켰다고. 브랜드는 이제 한자로는 자호라고 부르는 거야. 자호상인을 보호하는 법규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 자호상인 중심으로 생산 라인들이 만들어져서 거의 작업장 하나하나는 10명에서 20명 정도 그런 워크플레이스 또는 워크샵, 팩토리가 아니라 공장이 아니라 그 정도지만은 거기에 입 달고 사는 사람은 약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공장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규모 공장이 중국에서 생산이 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그 방향으로 브랜드 캐피탈로 가 있죠. 삼성도 그렇게 다 변해 있고. 그러니까 유통자본이 생산자본을 지배하는 거예요. 유통 분야에서 브랜드를 쌓은 그런 월마트 이런 게 공장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은 4천여 개 정도의 매장만 갖고 있다고. 근데 그 매장이 소매 매장이야. 도매 매장이 아니라 옛날에 중세 말기에 있었던 도매상으로서의 그런 상업자본이 아니라 소매상이라서 리테일 레볼루션, 소매혁명이 일어나요. 7, 80년대 미국에서. 그 소매혁명을 주도한 게 이제 월마트 등의 많은 수백 개의 유명한 유통자본들이 생겨나가지고 국내에서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까다롭게 하니까 해외에 나가가지고 부품들을 전부 생산해. 주로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 그 부품 생산 기지를 역할을 해서 우리가 70년대에 그 부품을 생산하도록 요구하는 그 바이어들이 오는 걸 맞으려고 삼성 종합상사 또는 무슨 현대 종합상사 이런 걸 막 세웠지. 지금 종합상사 없어졌어. 왜? 우리가 그런 거 안 받으니까 지금은. 거꾸로 인도나 저런 태국이나 이런 데 또는 월남에다가 우리가 그런 부품 생산을 맡기고 삼성이라는 브랜드만 찍어서 이제 지금 많이 팔고 있죠. 삼성 제품인 거야. 퀄리티는 강력하게 그 요구 충족을 하니까 그것을 OEM이라고 그래서 주문자 상표 생산 방법이라고 그래. 자호상인 주도 생산이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알리바바라는 건 중국 고유의 상품인데 이것이 모바일화 돼버리면 브랜드가 그걸 플랫폼이라고 그래. 모바일화된 브랜드를. 그러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자본인 거예요. 공장이 필요도 없고. 공장 없는 자본, 지금은 모바일화 돼버리면 샵도 없어져. 아마존에 샵이 없지. 그냥 그림만 있지. 응? 딱 그냥 사진. 팩터리리스, 샵리스 캐피탈리즘이 등장했는데 플랫폼 캐피탈인데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가장 쉽게 열악한 형태의 플랫폼 캐피탈을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대리운전 센터. 대리운전은 그 무문문 대리운전이라는 플랫폼만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주문이 들어왔다. 할래 안 할래 해서 딱 찍어서 먼저 찍는 순간 계약이 맺어져. 새로운 지금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야. 어?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또 범죄도 연루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들 보호를 위해서도 그들이 범죄를 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제 법적 규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 보험을 가입하게 만든달지 또는 범죄 경력이 없도록. 범죄자면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이 대리운전자들이 빼내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주류 자본주의 흐름이에요. 그걸 모르면 절대 안 돼.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인 측면이고 경제 측면은 브랜드 자본주의에서 플랫폼 자본주의로 이행하고 있다. 어? 여기서 뒤처지면 쪽박 나는 거예요. 쪽박. 어?
그 외에 나머지 개념들은 다 이전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쓰던 개념들이라 현재를 특히 미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는 빈부격차는 더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1997년에 우리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 인구가 1925만 명이었어요. 지금 한 1700만 정도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좀 있으면 1000만으로 줄어들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더 진전되면. 그 이전에는 1925만을 2000만으로 잡더라도 2000만 명이 5천만 명을 먹여 살렸죠. 자기 포함해서. 한 명이 2.5명을 먹여 살린 거예요. 자기 포함해서. 근데 이제는 이제 한 명이 어떻게 돼? 1000만 명이 5천만이니까 한 명이 5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구의 머리수는 줄어들었죠. 지금 1명에서 아마 2.5명, 7명 되니까 가족에 못 끼어든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가족을 매개로 해가지고 다 이러지 않는 사람도 먹여 살리고 거기서 아웃되면 복지정책으로 커버를 했는데 복지정책으로 커버해야 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망해버려. 국가가 그 예산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면 정부가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지정책에서 한계에 봉착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돈 버는 사람 어깨 주물러주고 서비스하고 돈 받고 다리 주물러주고 돈 받고 뭐 이런 상당히 비참한 하찮은 서비스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든지 그러다 보면 여성들의 서비스 노동은 뭐 뻔하니 엄청나게 더 열악해지겠죠.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 간에 빈부격차만 심해지는 게 아니라 오소리티의 권위의 격차도 심해지면서 이걸 커버하려면 새로운 지금까지와 같은 복지국가 모델로는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한다. 그리고 취업에서 남는 취업자 1000만 명도 완전히 고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인생의 전업을 대여섯 번 해야 돼. 그러면은 전업 올 때는 그냥 갈 수 없죠. 직업교육을 받아서 가야 되니까 6개월이든 1년이든 배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노는 때가 많아. 취업 노동자도 간헐적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서포트해야 되고 아예 그냥 노동을 못 하는 못 배운 사람들 서포트해야 되고 어려운 시대가 잘못 오면 올 수가 있어요. 그걸 잘 대처할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워져요. 어려워진다. 네거티브한 해답으로는 아무튼 서구식 전통적 복지국가 유형으로는 이 복지 요구를 감당 못한다. 서구의 복지국가는 내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복지병이나 이런 것들의 양상이 어마어마해가지고 7학년 정도 다니면 대학교 석사학위로 졸업해야 되거든요. 석사학위로만 독일은 프랑스는 네덜란드 이런 데는 졸업할 수가 있다고. 학사 졸업 없어. 근데 7학년이 아니라 막 10학년, 15학년 졸업 안 해 막. 공짜니까. 근데 또 대학생 지만 유지하면 버스도 반절이고 가격이 영화관도 반절이고 그냥 대학 근처에서 얼짱대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 복지병도 있을 뿐더러 복지 관료들이 엄청 대대해가지고 좀 자존심 있거나 학력이 좀 있으면 그 가서 복지 혜택 받으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대체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좀 배운 사람들이나 예술인들은 자기 자신이 어디서 노동했다는 걸 증명하기 어려워요. 저런 사람들, 화가, 누가 띄워줘? 어디서 일하다가 잘린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띄워오라고 그러고, 어디에 가보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안 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얻어먹어, 그냥. 내가 밥 먹고 나서 반절 안 먹고 버리려면, 이거 버릴 겁니까? 물어와서 독일 놈이. 그렇다고 그러면. 먹어도 되죠. 이게 복지 관료 앞에 가서 굽신거리느니 그냥 그 학교 근처에서 얻어먹는 뉴 파버티라고 하는 새로운 신빈곤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 증명 못해. 자기의 이력을. 못 받아요, 혜택을. 여러 예술가들이든 탐험가들이든
공부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든 또는 지금 요구가 없는 생물학 박사인데 취업이 안 돼서 택시기사 하다가 잘리다가 택시기사 하다가 잘리다가 하는 놈이 하나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 혜택을 못 받아. 택시기사 하다 말다 하면 안 되거든. 좀 쭉 다니고 증명이 돼서 석 달 이상은 이런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이 독일에도 엄청 많았다. 그런 허술한 복지 시스템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나머지 4천만 1,000만은 그렇다고 치고 4천만을 먹여 살기 힘들어요. 나는 브랜드 캐피탈리즘 또는 플랫폼 캐피탈리즘 하에서 4차 산업혁명은 잘못하면 대박이 아니라 쪽박 찰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선생님은 나쁜 자본가들로 나쁘지도 않아. 뭐 투기한다고 나쁜 거야. 자본주의는 투기하라고 있는 건데. 투기 잘한 놈이 돈 잘 벌고. 투자를 해야지. 투기는 투기나 투자나 그거 누가 그걸 가린단 말이야. 응? 몇 배 이상 벌면 투기고 그 이하 벌면 투자고 그런 게 있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플랫폼 캐피탈리스트는 전부 투기하는 놈들이야. 그러지? 어마어마하게 버니까. 아까 글로벌 캐피탈리스트 다 마찬가지. 떼돈 버는 놈들이거든 사실.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거나 뭐 기득권층을 공격하는 식으로 향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기득권이라는 말은 기득권이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 좌익들이 말이야 기득권을 주로 공격하는데 북한 그 좌익들이 기득권이 생기니까 절대 안 넣어놓지? 아니 기득권이라도요. 건강하게 노블리제도 그리고 노블리즈 오블리즈를 하라고 누가 강요해? 그게 법률이야? 그런데 이제 갑질하고 요즘에 직장 괴롭힘이나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거죠.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 있나? 다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거야. 갑질이면 자기가 위에 있는 건데 갑질 당한 놈은 자기가 갑질 못해서 한이고 그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이야기요. 그 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야지. 위에 있는 사람이 시키는데 조교가 대들고 응? 막 그래버리고 그러면은 학교도 움직이지 못해. 응? 지난번 조교 잘라버려서 자꾸 대들어가지고. 걔가 나한테 갑질이지. 공감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랑 여기 하시는 말씀 뭐가 똑같아.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게 획득어에서 전통적으로 유지되는 걸 그런 뜻이라면은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런 필로소피 컨서바티즘은 지금 중도 진보주의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아까 좌익도 스스로의 정당한 기득권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는 보존적으로 가야 되고 개발 위주로 가서는 안 되고 또 전통은 때리 부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가급적인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전통이 지금처럼 빨리빨리 깨지고 그러는 데는 아노미 현상이 나가지고 사회학적으로는 뒤늦게 말대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너무 빨리 제도들이나 도덕들이나 규칙들이 변해가면. 아노미에 의한 자살 알죠? 몰라? 들어만 봤습니다. 자살은 안 해봤어. 아 근데 나도 안 해봤어. 자살해본 사람 어디 있어? 지금 없지. 하려다 반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미래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자기 가치 지평에서. 제도나 도덕이나 어떤 문화가 많이 속도 있게 변하면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도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화 구조가 깨져가고 그런 여러 가치 혼돈이 오면서 가치 혼돈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찾아오더니 나중에는 뭐 1년에 한 번 오더니 나중에 안 와버려. 그러면은 이제 굶어 죽어서 죽기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동사무소로 가서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러한 전망, 앞으로는 영원히 안 오겠구나 내 아들이 딸이 뭐 이런 거. 이 시대가 완전히 변했구나. 우리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구나. 생존이 막연해질 때 그런 아노미 현상이 와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현대의 판에 가장 많은 자살의 원인은 아노미에 의한 자살이거든요. 그리고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한국이 1위라고 1위. 노인 자살률이. 가난해서 죽는 게 아니. 가난하면 돈 벌지 모르려고 죽어. 살기 싫은 거야 한마디로. 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deserve to live, doesn't deserve to live. 살만한, 마땅히 살만한 가치가 없는 거야. 무서운 현상인데, 그래서 그 전통을 가급적이면 보존할 수 있으면 보존하고 역사적인 유물들도 보존을 하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자기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문화적으로 계속 정렬을 시키는 거. 그런 경우는 컨서바티즘이 중도 개혁주의에서는 필수적이에요. 그걸 필로소픽 컨서바티즘이라고 그래. 사려 깊은 보수주의라고 한다고. 자연과 생명과 전통과 이런 기득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기득권은 사려 깊게 보존을 해야 된다. 만약에 기득권을 보존하지 않는다? 그러면 돈 벌 사람 없어요. 돈 벌어서 조금 지나면 기득권이 돼갖고 뺏기는데 뭐라고 벌어? 어떤 의원이 뭐 기득권을 막 공격하는 걸 써왔더라니까 대통령 나간다고? 당신이 기득권자인데 그러더니 내가 제일 기득권자죠. 당신을 공격하고 있는 거야. 국회의원 삼선 의원이 뭐 기득권자 아니야? 삼선이면 막 상임위원장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거잖아. 엄청난 기득권이지 의원들 안에서도. 초선이 보면은 참 높으신 성님이지 그게. 이 기득권을 함부로 내가 어렸을 때 4.19 때부터 기득권자들이란 말이 나왔어. 어느 때 말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은 벌써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득권자잖아. 사람을 공격하는 싸움은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누가 지금 뭐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뭐 대통령 아들이 취직하면은 뭐 대통령 빼그러졌다고 막 공격받아갖고 문준영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한국같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도 없어요. 미국에서 무슨 자기 사위하고 딸을 갖다가 보좌관 만드는 트럼프, 자기 각시를 갖다가 무슨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드는 클린턴, 거기 좌익이든 우익이든 똑같이 막 자기 가족들을 갖다가 막 백악관 멤버로 막 써.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아니 최순실은 친척도 아닌데 옆에 놓고 썼다가 탄핵당했지. 그럴 정도로 우리 민주주의와 미국 민주주의가 차이가 나고 우리는 컨푸시언 유교적인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그 멸사봉공의 정신은 춘추 좌시전 이래 수천 년 동안 중국과 한국과 유교국가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멸사봉공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공직자로 변하는 순간 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도 통과됐지. 아니 지난번에 마크롱이 나올 때 뭘 공약으로 걸고 나온 자를 자기 국회의원 보좌관을 이제 아들 딸들을 못하게 한다. 그게 공약이야. 우리는 지금 그 법률이 만드는 지 10년이 넘었고 아들 딸이 아니라 지금 사돈네 사촌까지 8촌까지 안 되나? 아들 딸을 못 오게 하는 걸 그걸 들고 나왔어. 그리고 마크롱이 당선됐어 그걸. 그러니까 서양 놈들은 지금도 권력이 엔조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또 그걸 인정하는 측면이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가족이 해먹어도 되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 정도는 지금까지 계속 자기 아들 딸이 했고 앞으로는 아들 딸 빼고 또 사촌은 또 해도 상관없는 식으로 권력을 엔조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 근데 유교국가의 전통은 권력은 절대 엔조이해서는 안 되는 의무로 아는 요구가 있어요. 그건 너무 오래된 거라 어기는 자가 정치적으로는 죽는 거야. 응? 뭐 혹시 했더라도 그 불가피했거나 정당하게 했다고 하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다 문제가 되는 거라고.
아무튼간에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그런 정도로 정치 문화가 아주 샤프하고 예리한 그 요구가 높은 게 유교 국가의 민주주의다. 아까 내가 미국 예만 들은 게 아니라 마크롱 예까지 들었어요. 유럽에서는 그런 권력을 엔조이해 향유를 해도 될 정도로 상당한 범위가 인정이 된다고. 한국에서 그런 말도 못할 걸 권력을 즐기는 거라고 그러면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그 뚱뚱해도 국회의원 출마도 못해요. 지 배도 관리도 못하는 놈이 나라를 관리하겠다는 출마도 안 돼. 애인이 없어도 당선 안 돼. 애인도 없는 놈이 어떻게 지지자를 얻냐고. 그러면 당선 그 자격이 없는 놈. 자. 식민지들은 영국에 직접 이익을 주는 전속 시장이자 원자재 공급지였다. 그러므로 노예 무역을 비롯한 해외 무역은 영국 경제의 팽창에 핵심적으로 중요했다. 이런 의미에서 17, 18세기 영국 자본주의는 간업 자본주의, 잘해야 악덕 자본주의였다. 하지만 디포는 동인도 회사에 격렬하게 반대한 점에서 엄격한 중상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보호주의 조치들과 나란히 독점과 반독점을 상호 견제하는 것을 지지했다. 그는 이 점에서 엄격한 중상주의적 독점론자도 아니었지만 보호주의를 일관되게 옹호한 점에서 결코 중국의 상업 자유론을 추종한 훗날의 케네나, 휴me, 아담 스미스와 같은 자유시장주의자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자였다. 둘째, 노예상인 디포는 영국 상업 팽창에 대한 일반적 예찬을 배경으로 상인들을 사회적 편견에 대해 보호하는 논변을 전개한다. 여기서 그의 논변은 상인의 반대편에 위치한 젠틀맨들에게 가차없는 비방을 가하고 젠틀맨의 신문적 고귀성과 같은 상업의 고귀성을 입증해서 두 사회 집단을 동급화하려고 시도하는 점에서 자가당착적, 자기모순적이다. 디포는 젠틀맨들을 상인과 선멸하게 구별하고 상인과 대비해 도덕적으로 비방한다. 그는 국부에 대한 상인의 위대한 경제적 기여를 강조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련의 수사적 물음들을 구사한다. 그는 상인들이 정부가 발행한 유가증권들을 구입함으로써 정부의 채무를 뒷받침했을 때 전쟁이 날 때마다 전비를 지원한 공로, 육해군 장비 제공, 그리고 상인들의 일반적 자본 투자 등을 들이댄다. 이로써 상인들은 영국 경제의 골관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검소하고 선한 재산 관리인으로서의 상인들의 노동윤리와 정직성을 예찬하는 한편 빛을 짊어진 젠트리의 사치와 나태를 비판한다. 그는 진보하다, 부패했다, 지나친 상류생활, 방탕스럽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입증된다는 등의 단죄적 언어로 젠트리에 대한 공격을 반복한다. 왕정복고 시대 탕하의 궤적에 들어있는 귀족적 탕하라는 인물형은 여전히 아주 대중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었다. 당시 일부 세습적 젠틀맨들은 도덕적 해이, 사치, 낭비, 도박, 매춘 등에 탐닉하는 도덕적 타락으로 비난받았다. 디포는 이 여론을 동원해서 중국 신사를 본받아 도덕적으로 거듭나고 있던 젠틀이 일반을 비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포는 자가당착적으로 젠트리와 상인의 혈통적 연결성과 공동성을 부각시키며 상인을 젠틀맨과 동렬로 놓고자 길을 쓴다. 그는 상인이 우리의 백성들 중에 가장 천박한 자들이라는, 즉 상인은 하류층에서 유래했다는 흔한 관념을 부정하기 위해 상인과 젠트리 간의 전통적 커넥션을 주장한다. 그는 귀족 가계가 봉건적 전통에 따라 검에 의해 키워지기보다 차라리 종종 상업에 의해 키워지고 상업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구나 차남 계열의 귀족 자식들은 장자 상속법에 따라 대귀족 호칭과 대장원을 상속받을 수 없으므로 종종 원천 속으로 내려가거나 차남들은 상업 도제로 보내졌다는 것이다. 우리의 많은 귀족과 부유한 가문이 상업에 의해 키워지고 상업으로부터 유래하는 만큼 우리의 젠트리의, 심지어는 귀족들
귀족들 자제의 많은 차남 반계들이 자신들이 유리한 그 원천으로 내려갔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인들이 일반적으로 타국에서 그런 것과 달리 영국에서는 언제나 우리 백성의 가장 천박한 사람들인 것은 아니게 되는 것이다. 디포에서 한 뒷부분에서도 대대로 젠트리와 친척 관계에 있는 상인들의 사례를 됨으로써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 또 그는 계급을 초월한 혼인의 통상적 관행을 억압하기도 한다. 언급하기도 한다. 귀족들은 귀족들끼리만 혼인을 했으나 재정 궁핍에 내몰리면 후손을 위해 낮지만 부유한 계층에서 배우자감을 구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노예상인 디포는 이 젠트리의 상인화가 중국의 신상처럼 상업을 도덕화해서 장차 본국의 노예 매니팩처와 식민지의 노예 무역과 노예 농장을 근절시킬 하나의 역사적 취임을 간과하고 있다. 그는 이 에세이의 어디에서도 노예 무역과 식민지 노예 사역장 운영의 돈벌이로 자본을 축적하던 영국 상인들의 부도덕성과 반인간성을 지적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는 이것을 철저히 덮거나 모른 채 하고 이들을 노동윤리와 정직성이라는 덮개 아래 윤리적으로 미화함으로써 노예 무역상들에게 도덕적으로 거듭나고 있는 1710년에서 1730년대 영국 젠트리의 의복을 입히고 젠틀맨의 모자를 씌우거나 자기와 같은 가장 천박한 노예 무역상의 반인간성과 위선의 진흙탕 속으로 젠틀맨들을 끌어들이려는 물귀신 작전을 쓰고 하고 있다. 쓰고 있는 것이다. 잘못됐어요. 고치세요.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디포는 막스 베버가 착각했듯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적 자본주의 정신의 대변자가 아니라 위혈낭자한 서양의 간업자본들의 윤리적으로 서양의 간업자본들을 윤리적으로 돈 세탁해 주려고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를 자본주의 정신과 억지 연결시킨 사악한 궤변,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궤변을 날조했던 베버의 200년 선배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야말로 노비슨 크루소라는 그건 별도로 하고 이 사람이 쓴 이 글은 영국 상인이란 이 글은 막스 베버를 200년을 앞질러갖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든지 이 노예 무역상인 간업자본가를 아주 근로윤리가 가득하고 전략하는 그런 상업자본가로 돈 세탁을 하려고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죠 실제로. 막스 베버가 한 것도 그 일이고. 자. 심지어 디포는 상인을 젠틀맨보다 더 높이 친다. 상인은 젠트리만큼 값질 뿐만 아니라 젠트리를 능가한다는 것이다. 젠트리의 시골 장원이 고용과 부를 창출하는 견지에서 한정된 양의 재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연못이라면 상인은 경제성장의 무한한 원천인 샘과 같은 존재라고 주장함으로써 젠트리에 대한 상인의 사회경제적 우위성을 주장한다. 다른 한편 디포는 젠트리의 생활 양식에 불가라는 딱지를 붙이면서도 자기와 같은 노예 상인들이 젠틀맨으로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갈망한다. 그는 상류층에 속하기를 바라며 사회적 존경과 명망을 얻으려는 자기 같은 상인들의 열렬한 신분 상승주의적 욕망을 대변한다. 그는 에세이 전반을 관통해서 아주 인기 높은 젠틀맨의 지위를 언급한다. 이 궁극의 벤치마크는 토지가 지위와 권력의 주요 원천인 만큼 역사적으로 귀족과 연관된 것이다. 기사도 규약을 따르는 점잖은 자질의 인간을 가리켰던 영국의 귀족성은 상론했듯이 17, 18세기를 거치면서 영국의 유교적 문화 변동에 의해 중산층 독자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예의 범절 서적에 의해 가르쳐지는 예의 발음, 품행, 방정, 정중함, 에티켓의 등장과 함께 윤리 도덕적 고기성으로 탈바꿈되었다. 특히 향신료, 설탕, 담배 등의 사치 무역품, 노예 무역과 식민지 플랜테이션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관리, 교사, 문인, 전문 직업인, 요먼, 성직자, 국내 중소상공인 등 중산층은 도덕적으로 거듭난 젠틀맨십을 열심히 추종하고 모방했다.
반면 뒷부는 상인이 지은 군주와 젠트리의 궁전보다 더 우수한 궁택을 격찬했다. 여전히 젠틀맨은 사업 몰두와 경제적 탐욕을 천박하게 여겼다. 뒷부가 보기에 세련된 머리들 젠트리는 스스로 젠틀이나 높은 신분으로 부르는 가문보다 수와 부에서 아주 무한하게 우월하고 아주 무한하게 더 수많은 국민 부분을 평가절하한다. 그들은 고귀한 젠틀맨이란 노고 없는 여가의 삶을 살아도 된다고 믿었다. 뒷부는 상인들을 멸시하는 이 세련된 머리들에 대해 그들이 오만하고 서양의 상류적이라고 불평하는 만큼 외양에서 상류적이라고. 외양에서 상류적이라고 불평하는 만큼 이 태도를 애석해 했다. 뒷부는 참된 귀족성은 덕성에 있지 탄생에 있지 않다는 영국 공자 예찬자들의 말을 몰래 역이용해서 상인이 젠틀맨을 돈으로 사서 상업을 젠틀맨과 부합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기도한다. 그는 많은 젠틀맨들이 상인 출신임을 예를 들고 이렇게 말한다. 훌륭한 장원을 가진 어떤 젠틀맨이 동석한 한 런던 상인을 젠틀맨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거칠게 욕하면서 그의 혀를 멈추라고 명령했을 때 이것은 이 상인의 영리하지만 정당한 재치 있는 즉답이었다. 그는 말한다. 저는 젠틀맨이 아닙니다만 저는 젠틀맨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젠틀맨들 사이에서 말할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상업이 큰 지부들이 있다면 자기 이제 대상인이 어떤 지부장을 젠틀맨으로 앉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용한 거니까 산 걸로 이렇게 하는 건데 가난한 젠틀맨은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 취해버린 수밖에. 그리고는 어떻게 더 지위를 공고하려면 그 대상인의 딸하고 결혼해서 아주 공고히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뒷부는 말한다. 보통 상인은 지금 도시에서만이 아니라 농촌에서도 1년에 400에서 500파운드를 버는 젠틀맨이 쓰는 것보다 연간에 더 많은 돈을 쓸 것이다. 그리고 매년 늘리고 쌓기도 할 것이다. 반면 젠틀맨은 그가 시작한 지점에서 그대로 있거나 아마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연간 100파운드에서 약 300파운드를 버는 더 낮은 젠트리에 관한 한 그들이 종종 타인들만큼이나 오만하고 그 외양에서 상류적일지라도 런던의 재화공이 더 좋은 집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쓰고 그의 가족을 더 잘 입히지만 부유해지기도 한다. 어디에 차이가 있는지는 명백하다. 장원은 연못이지만 상업은 샘이다. 뒷부는 상업이 굴러가지 않으면 넘어지고 마는 바퀴인 반면 장원은 자연적 생산에 의거하기에 오히려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오히려 상업은 망할 수가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그 젠틀맨의 장원은 넘어지지 않아요. 연간 소출이 지대가 자기들이 농사는 안 지니까 지대가 100파운드에서 300파운드 나오더라도 이건 끊임없이 나오는 거. 오히려 장원을 셈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물이라고 지금 살짝 바꿔 부르고 있죠. 이게 이런 글을 읽을 때 예리하게 읽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 이들이 말재주가 보통이 아니거든. 뒷부야말로 삼류 소설가로서는 문예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지. 영국에서 최고로 치는 큰 대문호는 아니지만 삼류 소설가로. 자. 그러나 뒷부는 상업의 셈이 끊임없이 솟아나오고 또 흘러넘쳐 모든 더 낮은 연못과 그 주위의 장소들을 다 채운다고 말한다. 이것이 영국에서 사실이고 우리 상업이 아주 방대하게 크므로 영국 상인들이 우리 귀족과 젠트리의 리스트를 다 채운다고 해도 놀랄 것이 없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가정의 젠틀맨들이 상인의 딸과 결혼한다고 해도 그리고 자신들의 차남들을 상인들의 도제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놀랄 것이 없다. 그 집안의 장남과 가장이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드러나 그의 가산을 낭비했을 때 차남 자식들이 얼마나 자주 장남의 장원을 사서 가게를 복구하게 될까. 장사는 여기서 젠틀맨과 배치되는 것과 아주 멀어서 간단히 영국에서 장사는 젠틀맨들을 만들고 이 국민을 젠틀맨들로 세울 것이다. 한두 세대 뒤에 상인들의 자식들은 또는 적어도 상인들의 손자들은 가장 높은 출생과
가장 유구한 가문의 자식들만큼 훌륭한 젠틀맨, 정치가 하원의원, 추밀원 위원, 판사, 주교, 귀족이 될 것이다. 어떤 것도 상인들에게는 너무 높은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 헤버시암 백작은 원래 상인이었고 고 크렉스 장관은 이발사의 아들이었고 현 캐슬메인 경의 아버지는 소매 상인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뒷보는 선량한 직종의 상인들만 예를 들고 영국의 국부를 이룬 진짜 최악덕 상인들, 즉 자기 자신이나 로빈슨 크루소 같은 노예 상인, 아편 무역상, 플랜테이션 노예 사역자, 식민지 경영자들은 들먹이지 않고 있다. 그는 로빈슨 크루소의 전 후편에서 국내의 선량한 중소상공업이 아니라 이런 국제 악덕 무역과 식민지 경영만이 영국을 부강하게 할 수 있다고 강변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새 악덕 자본가들이 비자본주의적 또는 전자본주의적 노동윤리와 정직성으로 분장시키고 덕성이 젠틀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사가 젠틀맨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